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함께해 주신 안명옥입니다. 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죠? 오늘 날씨가 거의 뭐 여름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이제 이 도곡동 캠퍼스는 처음 와보는데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도 몇 분 뵐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고요. 오늘 굉장히 좀 저로서는 좀 어려운 주제를 요청받았습니다. 신기술 시대의 기후와 환경인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기후변화 시대 혹은 환경 위기 시대라고 이름을 붙인 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후 기술 시대라고 이름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우리는 신기술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시대, 환경위기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제가 많은 고민을 했던 기후변화 시대, 환경위기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오늘 이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기술 시대라고 하는데 뭐 차례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기술 시대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아마 언론을 통해서든 여러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그 이름이 4차 산업혁명일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 아마도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 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다루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확산되었고 국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세계와 물리 세계, 생물학적 세계가 과거에는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점차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하나로 융합된 그러한 세계에서 그 세계를 가능케 했던 기술, 또 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제2의 기계 시대라고 명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MIT 공대의 그 교수 두 사람이 쓴 제2의 기계 시대라는 똑같은 제목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제2의 기계 시대라고 하면은 제1의 기계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제1의 기계 시대는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19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시기를 제1의 기계 시대라고 합니다. 제1의 기계 시대의 특징은 기계가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마차에 올라타서 말을 활용을 해서 움직였다면 말은 기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마차를 전기기관을 이용한 기차라든가 자동차가 대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우리 인간 노동이 기계 노동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 생산력에 있어서 굉장히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꾀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련 사진을 보더라도
영국 런던의 저 풍경을 그린 사진들을 보면은 뭐 거의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거의 검댕으로 하늘이 뒤덮여 있는 그런 사진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는 또 아동들이 이 노동 현장에 내몰려서 그 아동 노동의 어떤 착취가 다반사로 이루어졌던 그런 어두운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제2의 기계 시대에는 육체 노동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신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AI로 대표되는 우리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기술들 보면은 AI가 실제로 지금 작곡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최근에 여러 이제 직업들과 관련해서 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들이 해왔던 그런 업무들을 AI가 이제 대체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새로운 소식도 아니고 거의 뭐 이제 현실 속의 일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개념, 제6의 물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제6의 물결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한 5개의 물결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산업혁명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의 물결은 운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운하가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됐던 시기는 18세기 정도였습니다. 18세기, 19세기 정도였죠. 1의 물결을 운하가 이끌었다면 2의 물결은 기차였습니다. 철도가 이끌었고, 세 번째 물결은 철강, 네 번째 자동차, 다섯 번째가 반도체였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물결은 무엇이냐? 맨 밑에 보시면은 자원 효율 혁명으로 대표되는 청색 기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청색 기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 속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있는데, 그 자연 현상을 우리 제품의 생산이라든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응용을 해서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수영 선수들이 선호하는 수영복은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재질을 갖고 있는 수영복이겠죠. 근데 그런 수영복은 상어의 지느러미의 그 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의복을 만들 때, 수영복을 만들 때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나노 코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하면은 물과 접촉을 해도 그 마찰력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고, 뭐 우리 이제 비행기만 하더라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에 비행기를 우리가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새를 보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오닐소프터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비행기와는 완전히 다른 원시적인 비행 물체였습니다만, 그 오닐소프터를 이제 처음 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제6의 물결은 우리가 자원 소비 시대에서 벗어나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경제 활동입니다. 여기 이제 GDP로 대표되는 세계 GDP가 기원 후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800년대, 1900년대까지는 증가하긴 했지만 그 증가 속도가 거의 뭐 평평하게 오다가
조금 증가한 정도였죠.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기하급수적이라고 말해도 부족할 정도의 급속한 GDP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700년 이후만 하더라도 800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한 300여 년 정도 만에 800배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죠. 두 번째, 인구입니다. 인구 성장 추이도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인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 기간 인구 증가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다가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인,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기술입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특허 기술을 얼마만큼 등록을 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최근에는 정량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획기적인 발명품이 언제 이 세상에 나왔느냐 하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 기원 후 한 500년 정도까지는 뭐 세계를 움직일 만한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명품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원전 뭐 300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2400년 전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그 바빌로니아에서 발명됐다고 하는 줄판이 거의 이 시기에는 유일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질술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또 나침반, 현미경, 플라스틱 자동차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런 발명품들이 기원 후 상당 기간 지나면서부터 그 발명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현대로 올수록 그 발명품의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GDP, 인구, 기술 이 세 가지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드린 우리 인간이 지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이고 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구 영양등식입니다. 이 영양등식의 이 공식을 보시면 인구 곱하기 부, 우리가 GDP로 대표될 수 있겠죠. 부 곱하기 기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지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여기 지금 이제 1900년 정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어느 정도 변화했는가 나와 있습니다만 훨씬 그 전하고도 비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인간의 영향은 기하급수적인 어떤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구에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죠.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인류세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류세는 지질학자들의 일부 학자들이 이제 제안한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를 전부 우리 지질학에서 구분할 때는 지금은 신생대 제4기 홀로세 혹은 우리말로 하면 현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홀로세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간빙기 시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일부 지질학자들은 지금을 신생대제 4기 현세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질 연대기를 명명하는 것으로 인류세를 제안하는 것이죠. 인류세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지구에 가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지질 시대의 어떠한 사건들보다도 지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 지구의 상태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류세라고 이름을 붙여야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또 지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인류세가 논문에서도 지금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여기 매년 그 영국의 알티메트릭이라는 과학논문 조사기관이 있죠. 이 조사기관에서 한 해 동안 이 세계를 움직였던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논문 100편을 선정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발표합니다. 10가지를 보더라도 이 과학 논문의 키워드는 몇 가지 분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관심, 또 그 과학 논문들을 읽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이 여러 주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수렴되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크게 보면은 건강과 지구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지구라는 키워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논문이고, 나머지는 이제 건강과 관련 있는 것들.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4위를 보시면은 논문 제목 자체가 인류세에서 지구 시스템의 궤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인데, 이 기후 변화의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이 지구의 어떤 그 정상적인 궤도는 이미 이탈된 상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과학 연구의 새로운 경향 중에 특히 이제 우리 지구와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그러한 주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행성 건강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우리 지구의 여러 가지 지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라든가 또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 또 사회적인 그런 그 여러 분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계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과학계에서는 그러한 증거들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 문명의 건강과 자연계의 건강은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서로 의존적이라는 거죠.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구가 병들면 우리 인간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러한 명제에 대해서 지금 과학계에서 주목하고 이 명제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기 중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은 농작물 내에서 아연 농도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연이라는 게 이제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자라는 아이들 생식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농작물 속에서 아연 농도가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것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뭐 치매 위험과 도로 인접 지역의 거주 여부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논문도 있고, 또 가뭄 악화 시기에 심장병 질환 환자들이 대폭 증가한다 이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 관심과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제 통학하는 그런 횟수라든가 또 루트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흡입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요. 또 벌 개체군 감소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이 벌 개체군이 왜 감소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화학 농약이라든가 화학물질 남용에 의해서 벌 개체군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만, 그 요인이 어떻든 간에 벌 개체군이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비타민 A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그 꽃가루를 옮기는 우리 벌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우리 비타민 A를 공급해주는 야채라든가 이런 그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비싼 값의 그 농작물을 살 수 없는 그런 국가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결핍을 쉽게 그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예,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 80만 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시면은 뭐 작년 평균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405ppm이었는데 이것은 과거 80만 년 동안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던 그러한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이 이 지구온난화 혹은 기후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구 민감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과학자들의 컨센서스는 뭐냐면 그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서 이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농도가 많아지면 기온 상승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죠. 그 IPCC에서 1.5도시 관련된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인간의 활동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도시 정도 기온 상승을 유발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뭐 최근 몇십 년간을 보면은 10년당 0.2도씨 정도씩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저처럼 환경 문제를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거나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야말로 우리 지구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한 20-30년 전만. 최근엔 달라졌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위험 보고서를 보면은 이거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 또 세계 기업 CEO들 이런 경제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700명 정도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을 요약한 것인데, 보시면은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 이 리스크를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척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이 기후변화가 거의 탑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눈에도 지금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성큼 다가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년 순위가 약간씩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매년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IS와 같은 뭐 대규모 테러 공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기후변화가 더 심각하다고 그 경제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러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것인데,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은 앞으로 17년 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유엔에서는 더 당겨서 1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논문도 있었죠. 그래서 문제는 이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을 통해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억제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5도씨를 옮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럼 왜 2도씨 혹은 1.5도씨 이내로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구온난화의 양성되도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2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지구가 지구 스스로 온난화를 증폭시키는 그러한 단계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은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그 반사하는 그 반사율, 알베도라고 하죠. 그 알베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지표면이 더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구는 기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훨씬 상쇄하고도 남는 정도의 열 에너지를 이 지구 표면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이 매년 유엔 기후변화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배출량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과연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회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의 그 배출량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BAU 배출 경로라고 합니다. 파리 협정을 타결하기 전에 196개 당사국에서 INDC라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라는 내용의 감축 목표를 포함한 그러한 문서를 유엔에 제출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다 종합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2.7도씨에서 3.7도씨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2도씨로 잡고 있지만 지금 각 국가가 우리는 이렇게 감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놨는데, 그걸 다 종합했을 때 2도씨와는 완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훨씬 더 과감하게 감축하지 않으면은 2도씨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 그림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1.5도씨 상승을 억제하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 배출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유엔 환경계획이죠. UNEP에서 매년 배출량 간극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합니다. 전 세계 배출량을 보고 우리가 2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징후는 관찰되지 않는다. 최근에 한 3년간 세계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고 거의 정체 수준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전 세계 배출량이 이제 정점에 도달했고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해석도 있었어요.
특히 중국 배출량이 좀 정체되면서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2017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2016년 대비 7억 톤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535억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도시 혹은 1.5도시 배출 경로를 맞추기 위해서는 2017년 배출량에 비해서 25% 혹은 55%를 2030년까지 줄여서 배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제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 과학자들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시점이 17년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해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 배출량 제로 수준까지도,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준까지도 가능하게 만들 만큼 과학 기술은 발전해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술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기술들이 있는데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술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그 기술을 사와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탄소 제로 하우스를 모델 하우스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죠. 2025년부터는 모든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탄소 제로가 되게끔 지금 국토교통부가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용이 있어서 지금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그 기술이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그 기술에 대해서 혹은 그 기술을 적용하는 생산 활동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톤당 $100 정도의 그 탄소 가격을 부여했을 때의 가정을 하게 되면은 6대 핵심 부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산업, 산림, 수송, 농업, 건물, 이 6대 부문에서 감축 잠재력이 330억 톤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얼마라고 했었죠? 535억 톤이니까 절반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기술적인 분야에서 감축 잠재력이 큰 것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조림과 태림 파괴 중단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제도 도입 방안인데 보시면은 국가적 수준에서 탄소의 가격을 부여하고 있는 탄소 가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이 두 가지인데 45개 국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나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 이 탄소 가격 제도를 도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주 정부라든가 지역 수준에서는 또 25개 별도의 탄소 가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탄소 가격 현황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의 탄소세 같은 경우는 톤당 $139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주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오늘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21달러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한 25달러, 6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1달러도 안 되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 탄소세라든가 이런 것은 톤당 1달러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탄소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탄소의 가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후변화를 우리가 멈출 수 있게 하는 혹은 늦출 수 있게 하는 그 기술이 이 시장에서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탄소 배출이 값싸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구태여 그 기술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할 그런 국가라든가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은 더 비싸게 만들고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더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 탄소 가격을 이제 부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 그러한 탄소 가격 부여와 무관하게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2006년에 예측했던 태양광 설치 용량 예측 그 그래프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이 정도까지 와 있죠.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던 거예요. 지금 그 태양광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시면 쭉 보시면은 뭐 최근 2017년 정도의 예측이 그나마 지금 현재 태양광이 늘어나는 그런 그 현실과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 모듈 비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 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 한 3년 정도, 7년 정도죠. 7년 정도만 해도 여기 이 부분입니다만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편입이 26조 달러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 갖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기후 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건강 편익일 것입니다. 이산탄소를 줄여나가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피해도 있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한 그러한 그 건강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러 편익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석탄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허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 건설을 결정하고 그 건설 기간이 한 5년, 7년, 8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최근 2016년, 2017년에 이제 완공이 돼서 가동이 시작된 석탄 발전소가 11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뭐 지금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국제사회는 한국이 석탄 발전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 건설 중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재무상의 위험이 굉장히 있다는 그런 그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좌초자산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데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한국이 1,060억 달러로 가장 그 좌초자산 위험이 더 크다는 보고서가 작년에 나온 것인데 올해 3월에 나왔네요. 올해 3월에 나왔는데 이거는 또 국내에 있는 변호사 한 분이 번역을 해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자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탄소 흡손을 확충하거나 보호하고 또 생활 양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면 기후 변화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 시장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100% 재생에너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도시와 또 때로는 국가들이 우리는 앞으로 혹은 지금 현재부터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러한 사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독일에는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그런 선언을 하고 100% 재생에너지 지역이라는 그 동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샌디에고라는 굉장히 큰 도시를 비롯해서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100% 재생에너지를 이제 추구하고 있다. 것이고 기업들도 여기는 이제 152개입니다만 최근 제 기억이 맞다면 175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죠.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입니다. 구글은 뭐 다른 기업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기업들과는 상당히 격차를 보일 정도로 이미 100% 재생에너지에 상당히 근접할 정도로 자체적으로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신기술 시대에 여러 이제 기후 에너지 기술이 있는데 이것은 뭐 기후 변화 분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기술들입니다. 근데 그 기술들을 에너지 분야 혹은 또 온실가스 감축 분야 이런 쪽에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그 체질상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굉장히 진보된 그런 그 재료공학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태양광셀을 이제 코팅하는 나노 기술이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이제 먼지 같은 게 깔리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태양광셀 코팅이 돼 있으면은 그 먼지가 잘 가라앉지 않고 그만큼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재활용하는 시대가 됐는데 상당히 내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뭐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지금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했을 때 곧바로 이웃집에 팔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개통 연결을 해서 한전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재생에너지를 이제 작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질 것이고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요즘 뭐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뭐 스마트폰 하나면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택시 혹은 운송 수단을 내 집 앞까지 부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와 있죠. 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드론 같은 경우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활용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TMS라는 실시간으로 그 미세먼지 농도 혹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가 아니라 총먼지입니다만 이 세 가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 4종, 5종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부착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해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한번 띄우니까 소규모 공장 지대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동차 그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진짜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카메라가 그려져 있는 딱 그 그림판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과속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소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를 상당히 많이 배출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세먼지보다는 아마도 그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를 포집해서 사용하는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탄산 음료에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상 쇼핑이라든가 화상 회의 이런 것들도 이미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미세먼지 예측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인공신경망이 소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 예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했었는데 국립환경공학원에서 예보관들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도가 더 높았다고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매일 예보에는 아직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1년 내로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새 동호인들이 어디서든 새를 찍어서 보내면 어떤 새인지 이제 알려주는. 이거는 뭐 지금 뭐 식물도 그렇고 많이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만 찍으면은 이 식물이 어떤 종인지 또 그 종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죠. 네, 3D 프린팅이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갈수록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기술 혹은 이제 시스템이 이제 적혀 있고,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기술 혁신 과정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어떤 도전 요인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때로는 뭐 우리 실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 도시화 또 고령화 이런 것들이 기술 혁신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서 이 기술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플랫폼을 갖추게 될 때만이 이 사회 혁신이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자주 드는 예로 그 금속 활자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곳이 어디인가요? 금속 활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직지 심체 요절이 이제 우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1377년 서양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한 68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앞서서 우리가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속 활자가 발명돼서 그것을 인쇄술에 적용하고 그 인쇄술을 통해서 많은 서적을 찍어내고 그 서적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하는 그러한 양상은 서양과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구텐베르크는 매년 한 500권 정도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
그래서 뭐 다 찍어낸 걸 보면 한 8만 건 정도를 유럽에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한 번도 찍어내지는 못했어요. 거의 뭐 몇 번 정도만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찍어내도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층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소위 말해서 교육에 있어서 이 신분상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있었어도 그 기술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이제 주로 드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을 채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사회적 플랫폼이 없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기술과 기술끼리 융합하기도 하고, 그 기술과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플랫폼끼리 융합하기도 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만 아마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잘만 하면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우리 환경위기를 해결할 수 있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직도 저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 혁신에도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를 예를 들면 과거에 한 40년 전에 냉장고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냉장고와 지금 나오고 있는 냉장고를 기술 혁신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은 지금 냉장고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나 어떤 측면에서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 진보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가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문제,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냉장고 사용으로 인한 전력 사용, 그 전력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기술이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이 냉장고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면 아마 폭동이 벌어질 수도 없는 거죠. 지금은 이 냉장고도 부족해서 2개, 3개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더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발전한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기술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우리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그늘은 일자리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뭐 요즘 기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 생산 라인들이 뭐 1, 2년마다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동화가 되면서 생산 라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여기 관련해서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그 포드의 그 손자이죠. 헨리 포드 2세가 이 포드사의 회장일 때 그때 이제 노사 분규가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장이 생각을 하다가 미국의 자동차 노조 연합,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들의 어떤 연합체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을 보도회사로 초청을 해서 한번 견학을 시키는 거예요. 회장이 직접 그 노조위원장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직접 안내를 해서 노조위원장을 이제 데리고 자동차 생산 라인을 가는데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헨리 2세가 이 자동차 노조 위원장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노조위원장님은 앞으로 조합 회비를 누구로부터 거두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합비를 낼 노조원들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기계로 다 대체해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격렬하게 지금 노사분규 하지 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노조위원장이 곧바로 받아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장님은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파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봐야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춘 노동자가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 혁신의 어떤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라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재조직화해야만 그야말로 비극적인 일들을 줄여나가면서 기술 혁신 시대에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원부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21세기는 기후변화 시대, 또 환경위기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신기술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잘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 기후변화나 환경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탄소 가격제도 도입과 같은 저탄소 정책과 이제 가격 정책과 기술 혁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는 거죠. 기술 혁신이 가격 문제하고 같이 가야만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술 혁신은 그것만으로 완성체가 아니고 경제 혁신과 사회 혁신으로 이어져야만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신기술 시대일수록 과학 기술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적인 생각을 갖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우리가 기계로부터 정복당하는 그런 사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